자, 이번 시간은 118페이지 변동금리로 가도록 할게요. 들어갑니다. 자, 118페이지 변동금리 자체가 이제 따로 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데요. 대출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랑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기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인덱스, 그죠? 지표금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준금리가 이제 설정이 되고 거기에 가상금리를 더해요. 기준금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CD금리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에 따라서 3개월마다 조정되고요. 3개월이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어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에 따라서 코픽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6개월에서 1년 좀 기간이 길죠. 조정 기간이. 자, 그렇다면은 가상금리라는 자체는 요거는 차입자의 개인적인 연체 실적 신용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준금리가 가장 낮다는 거,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이제 올해죠. 코픽스로 이제 변동금리를 대출 받았는데 만약에 연 2%라는 것은 다 똑같죠. 차입자마다. 근데 차입자마다 이제 가상금리가 달라집니다. 갑을 병이 있으면 연체 실적이 틀려요. 자, 너는 연체 실적이 많으니까 뭐 너는 한 2%, 넌 1%, 뭐 0.5% 이렇게 가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차입자의 가상금리는 연체 실적에 따라서 다르면서 가상금리는 계약 기간과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고정돼 있습니다. 고정이 돼 있고 그럼 바뀐다는 것은 가산이 바뀐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회 때 출제가 됐던 것은 한번 그 이의 신청이 한번 들어갔었어요. 이의 신청이 났던 문제인데 어떤 게 들어갔냐면요. 우리가 출제원이 잘못 내서 코픽스를 대출금리라고 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과 가상금리인데 여기 가상금리 더한 건 아니잖아요. 얘는 기준금리가 정확하게 맞죠.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18페이지 양가로 1번서부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이자를 결정 요인은 CD 연동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이 인덱스 지표금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 가상금리를 더하죠. 마진입니다. 그럼 기준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 CD 연동주택담보대출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른쪽 가시면 CD 양도성 예금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양도성을 부여하여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 정기예금 증서예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실세 금리를 반영하여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통상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적합한 단기 상품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발생하는 그 증서를 직접 살 수도 있고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에서 유통되는 양도성 예금 증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명 양도 가능, 할인식 발행, 실세금리 연동형은 이제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고 30일 이상 제한이 없고 90일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보통 3개월이 일반적이죠. 조정되는 게. 예치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1,000만 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자 계산은 할인식,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액면금액에 차감, 할인하여 발행한 후 만기 지급 시 증서, 소지인에게 액면금액을 또 지급하고 예금보호 여부는 이제 비보호고 참고사항은 이제 중도 해지가 좀 불가능하며 만기 전에 현금화하고자 할 때는 이제 유통시장,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에서 매각할 수 있다. 자,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CD의 특성상 만기 후에도 별도의 이자가 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 또 유의하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요. 그래서 좌측 통상 만기가 한 3개월입니다. 90일몰. 그래서 이 CD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가 높아지면 자 이게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상승한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금리도 낮아지겠죠. 그럼 이 최초의 대출 이후 3개월 단위로 기준금리 조정을 합니다. 3개월 조정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상금리는 자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직업 신용도 연체 실적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요. 차입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차입자의 채무행 가능성이 크다면 이 가상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위험이 적거나 신용도가 높으면 우대금리 등을 또 적용해서 대출금리를 또 인하하게 되는 또 빼주는 우대금리를 또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출을 하게 되면은 뭐 카드를 만들라든가 아니면 좀 VIP 고객이다 그러면 또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죠, 당연히. 대부분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더군다나 차입자가 대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데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차입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해지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코피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 CD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가는 있는 추세다. 코픽스가 나오게 된 거죠. 오른쪽에. 그래서 코픽스는 연동주택담보대출로서 그 주택담보대출은 양도성 예금증서 CD 연동주택담보대출의 실세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기준금리는 코픽스 연동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코픽스 기준금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코픽스라는 자체는 자본 조달 비용을 지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 자본 조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개발 제공되고 있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코픽스 기준금리는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 조건, 채권 매도, 그다음에 표지어음 매출 금융채,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을 수직금리를 취한 가중평균에서 은행연합회가 산출해서 매월 15일 고시하는 새로운 기준금리다. 그럼 기준금리 결정 요인은 뭐예요? 코픽스는 그 밑에 CD보다 기준금리를 결정한 요인이 더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또 악화되면 대출기관의 기준금리를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대출기관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금리 결정 요인만을 고려할 때 코픽스가 더 차입자한테 불리한 편이죠. 오히려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14일 현재 금리 현황을 본다면 콜금리가 1.48, CD가 90일이 이제 3개월이죠. 그래서 1.57, 국공채가 1.66, 3년. 코픽스가 신규 취급이 1.55, 그다음에 잔액이 있는데요. 신규 취급은 우리가 신규로 해서 월 초나 중에 이제 조정하는 거고 잔액은 월 말에 조정한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조정 주기만을 고려한다면 코픽스가 CD보다 기준금리 조정 주기가 길어서 6개월에서 제가 1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이 좀 작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요. 그럼 기준금리 조정 주기만 고려한다면 만약에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좀 늦게 바뀌는 게 낫잖아요. 차입자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입자의 코픽스가 조정 주기가 긴 상품에 이용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반면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어떻습니까? 좀 빨리 바뀌는 게 낫잖아요. CD처럼 조정 주기가 짧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또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오. 요건 정도는 좀 체크가 되실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금리, 가상금리를 배웠고요. 자, 그럼 변동금리 저당 대출의 특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앞쪽에서 얘기했죠. 그럼 앞쪽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기관이 인플레이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기관이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에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이 큰 편이죠. 대출기관 입장에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한다고 앞쪽에서 얘기했죠. 근데 전가했다고 해서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닙니다. 즉 대출 이후에 시장 금리가 너무 하락하게 되면 변동금리 대출기관의 수익성이 또 악화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변동금리 대출기관 금리 하한이 설정된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자, 그러면 자, 요거에 중요합니다. 변동금리가 자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만약에 시장 금리가 하락해요. 그럼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요. 차입자가 더 좋죠. 그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너무 하락하게 되면 은행이 수익이 안 되잖아요. 은행이 무너지면 차입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이건 금리 하한선입니다.
자, 하한선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그 밑으로 더 못 내리게 하는 거죠. 이건 대출 기간을 위한 겁니다. 대출 기간을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리 상한 하한선이 설정된 대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반대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시장 금리가 아까 상승하면 차입자가 불리했잖아요.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 이상 못 올려받게 되는 게 금리 상한선입니다. 상한제와 하한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하한선은 그 밑으로 하한을 정해놓고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고, 자, 이건 상한은 그 위로 못 올려가는 거니까 이건 대출 기간이 아니라 차입자를 보호한다는 게 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 미리 가볼게요. 5번에 가시면 향후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입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대출 이후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지니까 최근에는 금리 상승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 상한선을 둬서 상품을 개발한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금리 상한이 설정된 그 대출 상품은 차입자의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어느 정도 보호한다. 반대적인 영역입니다. 요게 염두에 굉장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요걸 염두에 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그다음 이제 아까 그 좌측에 3번 이제 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은행은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복리 계산이라는 걸 앞쪽에서 배우셨어요. 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연복리보다 월복리보다 일수 찍는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럼 일수를 찍게 되면은 빌린 사람은 손해지만 빌려준 사람은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좋아요. 3개월에서 1개월 금리 변동 위험은 대출 기간이 차입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많이. 그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우리가 경우 이 기준금리 그 변동이 짧은 상품보다 긴 상품을 이용하는 걸 차입자의 금리 변동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차입자는 긴 게 더 원하죠. 반면 기준금리의 조정 주기가 길수록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은 작아집니다. 대출 기관 입장에서 금리 변동이 커진다는 거죠. 최초 적용되는 대출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기가 긴 상품의 최초 대출 이자는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아야 되고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길어야 된다. 그럼 조정 주기가 길면 어떻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더 대출 이자를 높이겠죠. 4번. 그럼 대출 이후에 주택 가치가 하락하면 대부비율이 또 상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에. 그럼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진다 그랬어요. 좀 전 시간에. 그러면 이와 같이 차입자의 소득 수준이 저하되고 신용도의 하락, 연체 실적 등이 발생되면 재치기간 가상금리를 또 인상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상금리를 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유효 이자율이라는 게 또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명목 대출 이자율이 동일하더라도 자, 우리가 고정금리 때죠. 이자 계산 기간이 짧을수록 유효 이자는 높아진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이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1년 만기 대출인 경우는 대출 기간의 기간 중 사회로 나누는 것이 기간 말에 한 번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1억을 받아서 1년 후에 10%, 12% 이자를 받는다면 1,2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12개월로 나눠요. 그러면 자, 1월에 1% 받았다면 은행은 또 1% 이자를 또 먹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12몇 %가 더 이자가 더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때요? 더 유효 이자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이자가 더 붙으니까 한 번 받는 것보다 나눠서 받는 게 낫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을 정리를 해 보면은 자, 우리가 CD 금리가 상승할수록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게 나왔고요. 코픽스가 안 나오다가 25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시청에 들어갈 정도로 잘못 냈는데 코픽스는 대출 금리가 아니라 기준 금리입니다. 요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차입자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 코픽스가 더 낫다는 얘기죠. 좀 늦게 바뀌는 게.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시장 금리가 높다는 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금리 하한과 금리 상한이 있었는데 상한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을 할 때 차입자를 보호해주는 금리 상한선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차입자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하한선을 정해놓는다는 건 그 밑으로 못 내리게 하는 것은 대출 기간을 보호한다. 이것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한테 더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받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눈 게 받는 게 유효 이자율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2%를 받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씩 월 받아버리면 빨리 땡겨서 받기 때문에 이자가 더 붙으니까 더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저당 대출의 상한 방법이 우리가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지금 원리금에 대한 원금 체증식, 특히 여기서 계산 방식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계산이 나오죠. 이 두 가지에서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26회 때는요, 여기서 두 문제가량이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왔고, 이 이론은 원금, 원리금, 체증식을 비교하는 게 박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산까지 또 가고 강하게 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별표를 한 3개 정도 칠 정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일단은 다 고정금리다라는 것을 가정을 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융자액 1,000만 원을 빌렸고요. 융자 기간을 만약에 10년이다. 그 다음에 이자율 연 10%라는 고정금리를 빌렸을 때 상한 방법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게 되면 저당 대출의 상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저당 대출의 상한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한, 원금 체증식, 계단식, 원금 만기 일시 상한 방식이 있으며 상한 방법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지며 차입자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시험 문제는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 세 가지 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여기도 계산이 이 저자분이 해놓으셨으나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1,000만 원을 빌려서 이 좀 금액을 낮췄죠.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하려고 계산 방식을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할 테니까 좀 정리를 해두시고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입니다.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방식을 가지고 전체적인 걸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원금 균등이라는 거 먼저 보여드립니다. 원금 균등.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당연히 원금이 균등하죠. 근데 원금만 내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금을 균등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두세요. 원금 균등. 그럼 첫 해가 이자가 제일 높겠죠. 높습니다. 점점 이자가 줄겠죠.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해를 이제 원리금이라고 하는데, 자, 원리금이라는 용어를 자, 어떤 용어냐면 저당 지불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저당 지불액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이 투자론에서 원리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고, 특히 월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월불이백, 월부금, 월로 한다면 이제 월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럼 얘는 줄어드니까 체감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체감식. 그래서 어차피 계산 방식을 이제 피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지금 10년 상환이다. 그러면 연이 있고 월이 있는데 월은 12개로 나눠도 됩니다. 연으로 간다면 그냥 10년 나누니까 원금은 100만 원이 될 거예요. 첫 해도 상환이 안 됐으니까 이자도 100만 원이 됩니다. 첫 해 금액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이 되니까 첫 해의 원리금이 제일 큰 게 얘예요.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이자율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금액이 조금씩입니다. 그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은 900만 원이 남죠.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만 원을 빼고. 그럼 이제 900만 원에서 10%는 9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90만 원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200이 상한이 됩니다. 그럼 800이 남죠. 그래서 100만 원 내야 되고, 자, 800의 10%는 80만 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8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00이 상한되니까 700이 남겠죠. 700의 10%는 70만 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빠져요. 원금 균등이니까. 그럼 맨 마지막은 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맨 마지막은 100만 원이다 보니까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이 되죠.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은 체감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한이라는 게 있죠. 자, 원리금 균등 상한은 여러분들 왜 저당상수라는 거 앞쪽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융자의 곱하기 저당상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융자액이 1000만 원이라면 저당상수는 0.13 정도가 떨어진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계산은 딱 맞진 않지만 130만 원씩 상환한다고 이제 쳐보세요. 자, 그럼 이거는 쟤랑 틀려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이 아니죠. 원리금이 일정씩 상환됩니다. 자, 그럼 아까 원리금 여러 가지 표현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30만 원이 상환되겠죠. 처음에는 그냥 130, 다음은 그냥 130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이라는 자체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예요. 그럼 첫 해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를 빼면 모르는 게 나오기 때문에 첫 해는 우리가 무조건 이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첫 해는 100만 원이죠. 1000만 원의 10%니까 상환이 안 됐으니까. 그럼 원금은 3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니까 970만 원의 10%는 97만 원입니다. 근데 7만 원 그냥 뺄게요. 왜냐면 빨리 염리 보기 위해서 그냥 임의대로 갑니다. 계산 원래 7만 원이 붙어야 돼요. 그럼 130만 원에서 90만 원 빼면 4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자는 줄지만 원금은 늘어난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늘어나는 게 원리금이 균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자가 점점 준다는 게 중요해요. 줄어들고 원금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쟤보다 지금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자가 주는 건 똑같지만 얘는 원금 균등이고 원금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체증식, 점증식은 자, 젊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빌린다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점증식은 은퇴 예정자한테 적합하다. 은퇴 예정자는 중장년층은 원금 균등이 낫습니다. 왜냐면 은퇴 예정자들은 소득이 더 낮아지니까 체감식이니까 먼저 많이 내는 게 낫죠. 그럼 체증식, 점증식은 은퇴 예정자가 아니라 이따 나오겠지만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나요.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신혼부부들은 이제 우리가 은행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소득이 낮아요. 보통 우리가 수습사원에서 주임, 대리, 그다음에 과장, 어떻습니까? 차장, 부장, 임원 되겠죠. 소득이 낮으니까 처음엔 적게 내라. 하지만 네가 소득이 높아져서 소득이 증가할 걸 예상하니까 점점 많이 내라는 거죠. 점증식 또는 체증식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원금도 내지 말라고 그러고요. 이자도 60만 원만 내라고 합니다. 40만 원 이자를 내지 않죠. 그럼 이자 지불액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첫 해의 원리금은요. 첫 해의 원리금은 60만 원밖에 안 내요. 그럼 얘가 갚아야 할 금액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체증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에서는요. 자, 이 체증식이 이런 게 이제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부의 상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적어놨네요. 우리가 이제 초기서부터요. 자, 100만 원은 갚지도 못했고 원금은 이자도 200을 이제 내야 되는데 60만 원만 낸 거예요. 그러면 자, 40만 원 이자를 안 냈어요. 그럼 100만 원도 상환 안 됐으니까
1,000만 원 그대로 남고요. 잔액이. 그 다음에 이자도 내야 되니까 1,040만 원이나 갚아야 돼요. 기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 융자 금액은 줄어들어야 그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인데 이거는 부정적이고 손실이 오니까 부의 상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의 상환이 초기서부터 나타나면서 내가 낸 그 빌린 돈은 1,000만 원이지만 잔액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60만 원을 처음에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130만 원을 냈죠. 그래서 초기에 누가 제일 많이 내느냐, 또 잔금은 누가 제일 많이 남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지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다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두 가지 그림이 우리가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시험장 가져서 두 가지, 하나가 원리금이고 하나는 잔금인데요. 자,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은 제가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월부금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초기하고 후기로 간다. 그럼 원리금 균등부터 그세요. 자, 원리금 균등이라는 건 뭡니까?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일정 액치 이렇게 균등하겠죠. 여기도 이제 원리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체증식을 그 다음에 그세요. 자, 체증식이나 점증식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60만 원을 내고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딱 하나 남은 건 원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원금 균등이 제일 처음에 많이 낸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체감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해는 누가 제일 많냐?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체증식이죠. 그러면 이제 체증식이 제일 많고 중간, 원리금, 원금이 제일 적게 내는데, 자, 잔금이라는 표현으로 시험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초기하고 후기를 본다. 그럼 이따 그래프가 여기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원금 균등은 일정액씩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집니다. 원금 균등이에요. 그 다음에 체증식이 있었고 좀 전에 노란색 원리금이 있었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중도 상한에서 잔금의 크기는 누가 제일 많이 남겠니? 그럼 많이 남는 게 누구예요? 그래프를 본다면 체증식이 제일 많이 남겠죠. 체증식이 납부해야 될 금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 되겠죠. 원리금. 그래서 원리금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제일 적게 남는 것이 원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거 갑니다. 121페이지 갑니다. 원리금 균등 갑니다. 그 원리금 균등은 대출 총 기간에 걸쳐서 매월, 뭐 매월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매월 원금은 분할상환에 나가면서 만기까지 총이자 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우리가 원금 총액과 이자 총액을 더해서 대출기간 나눔으로써 원리금이 매월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월이다 하면 12개월로 나누면 또 일정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정하게 하는 지불되는 대출 방식으로서 CP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원금 상환은 적지만 이자가 많죠. 이자가 많이 차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후기를 갈수록 이자 지급액은 적어지지만 원금 상환은 많아진다. 그래서 대출 만기일에는 대출 원금이 완전히 또 상환되겠죠. 우리가 모두 다 대출 기간 만기는 다 완전 상환됩니다. 이러한 대출 방식은 주택금융에서 현재 가장 일반적인 사용 방식이겠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 방식이 제일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보금자리론도 아까 봤던 보금자리론도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 매월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매월로 이제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보통 장기저리로 이제 10년에서 30년까지 빌리는 사람들한테는 보편화되어 있는 게 이제 원리금이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부동산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 원리금은 이제 매년 원리금 상환이 균등 일정한 방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그 매년의 원리금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잔고를 구하는 방식은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잖아요. 대출 원금이 이제 융자금 저당 대부액이라고 하고요. 자, 매년 이자 지급은 저당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100, 970에 10, 근데 90만 원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매년 원금 상환은 어떻게 돼요?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니까 원금 상환이 됐죠. 그래서 이게 상환조금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상환조금표가 원리금에 대한 상환조금표입니다. 매기의 원리금, 이자금, 원금 상환, 잔금 비율 등을 표시하고 있는데 매기의 원리금은 일정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의 구성비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 달라지죠, 당연히. 상환 초기에는 이자 지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매기 원금이 상환되고 잔금이 감소되므로 후기로 갈수록 이자 지급은 점차 감소하고 따라서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음의 기울기 갖는다. 그래서 자 밑에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그래프를 본다면 자 여기 이제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이고 자 가면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잖아요. 원금은 늘어나고 그럼 이자 지급분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자 지급분 그럼 이자 지급분은 우하향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것은 원금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금 상환분입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더 커지니까 이건 플러스 기울기고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자 지급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고 또한 상환 초기에는 원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원금 상환 곡선은 양의 기울을 갖는다. 이렇게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이 비대칭하죠. 다 틀리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지나도 대출 원금의 절반이 상환되지 않아요. 대출 기간 3분의 2 정도 돼야 원금의 반이 정도 상환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원리금에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뭐 대출 만기가 한 20년일 경우는 한 13년, 14년쯤에 지나면 원금의 반이 상환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딱 500만 원이 상환되는 기간이 한 3분의 2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돼요? 원금 균등은 어떻게 돼요? 전체가 1,000만 원이니까 10년이면 딱 5년이 상환되게 되면 반이 500이 상환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500이 상환되는 기간이 2분의 1 기간인데 3분의 2 기간이니까 얘가 더 짧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6번 그럼 원리금 균등 방식은 매기의 상환 금액이 일정해서 차입자의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다. 주택금융에서 가장 보편화됐다 그랬죠. 자, 기억. 그럼 원리금은 원금에 비해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이 적죠. 그 다음에 원리금은 원금보다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 속도가 느리죠. 좀 초기에 적게 하니까. 근데 잔고가 신속하게 감소하지 않으므로 전체 대출 기간을 고려할 때 차입자 이자 상환 부담은 원리금이 원금 상환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정리하면 차입자 입장에서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하면 원리금 상환이 적합하지만 잔금이 신속하게 감소하지 않아 대출기 만기까지 이자 부담이 크다는 건 뭐냐면 자 남아있는 거는 원리금이 더 많이 남아요. 원금보다. 그럼 이자 지급도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초기에는 적게 냈지만 나중에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이 중요 표시에 체감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체감식이고, 자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을 균등하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매년이 될 수 있지만 매월은 12개월로 나눕니다. 일정한 금액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줄어든 잔금에다가 이제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아까 90, 80, 70이 줄어들었죠, 이자가. 그러면은 이자는 초기에 많고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상환되어 대출 잔액도 감소함에 따라서 이자도 점차 줄겠죠. 그 원금은 매년 상환하는 원금이 균등합니다. 그래서 매년의 원금 상환 이자 지급 원리금 잔고는 다음과 같이 구하는데요. 매년 균등한 원금은 대출 금액 원금에다가 대출 기간 나눴고요. 잔금 이 매년 이자 지급은 이제 2년째 돼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900만 원이 납니까? 900이 10%는 90만 원이 돼서 저당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거고. 자, 그럼 매년 원리금은 매년 균등한 원금에다 저당 잔금 기준에 해당하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계산 방식이 있죠. 그럼 매년 상환해야 될 원금이 균등한 방식이죠. 그죠? 원금이. 그럼 매기 원금의 일정액씩 상환되므로 상환 후기로 갈수록 잔금도 감소합니다. 잔금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 지급분도 감차 감소하게 돼서 정리하면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 지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 원리금도 상환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니까 체감식이죠. 상환해야 될 원금의 매기 균등하게
되므로 2분의 1, 1,000만 원이 2분의 1, 딱 반년이 되면 10년에서 5년이 지나면 원금의 반, 500만 원 상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대출 조건에서 이제 대출 기간 10년이 지나면 상환한 원금은 500에서 10년이니까 5천이 되고 10년 만에 잔금도 5천이 된다. 그게 얘기입니다. 위에 거를 이제 한다면. 4번에 가시면 이제 기억에 원금 균등은 원리금에 비해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죠. 200이 130보다. 원금 균등은 원리금보다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가 빠른 겁니다. 빨리 회수할 수 있죠. 바꿔 정리하면 초기의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 위험이 적어진다는 거죠.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원리금보다 초기의 상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200만 원이 더 130보다 크니까. 원금 상환액이 많아 잔금의 감소 속도가 원리금보다 빠르므로 전체 기간 동안에 이자 부담은 더 적은 편이며, 즉 차입자가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원리금보다는 원금이 더 적합하다. 자, 무슨 말이냐? 남아 있는 것은 원리금이 더 많이 남잖아요. 그럼 이자 부담도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금은 잔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적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낸다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체증식이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체증식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자, 일단 거기 박스에 보시면 뭐 대출 잔고는 일정액씩 떨어지는 게 원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원금 균등은 원금은 균등하고, 그래서 밑에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프가 잔고는 아까 저 두 번째 그림이고 원리금을 봤을 때 체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금은 일정액씩 떨어지고 일정액씩 하고 기간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이자가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체감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살펴본 원리금 방식이나 원금 방식보다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이 극히 낮추죠. 그래서 60만 원만 상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입자의 소득이 증가함. 자,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게 점증이 미래 소득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나왔었어요. 점차 늘어날 거라 형태를 점증식이라고 한다. 미래 소득 증가 예상되는 주로 젊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은 중장년층이다 하면 안 돼요. 주택의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 자, 긴 사람은 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여기서 짧은 사람이라는 자체가 차입자입니다. 근데 젊고 짧고 가죠. 젊고 짧고. 그래서 미래 소득 증가 예상되는, 자, 미래 소득이 감소되는 게 틀렸어요. 작년에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가 아니라 젊은 층이다. 그죠? 근데 보유 예정 기간도 짧은 사람, 차입자한테 적합하다. 그래서 늙고 길게 아니라 젊고 짧다. 초기 상환 금액이 매월 지급 이자 충당하기 부족하므로, 아까 100만 원도 원금 안 냈지만 이자도 100만 원 안 냈고 60만 원만 냈잖아요. 그래서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월 지급 이자를 충당하기가 부족하므로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상환이 이제 마이너스 상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대출 초기에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 위험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부의 상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때요? 그 이자를 충당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상환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 위험이 더 크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상환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를 다 못 받은 상환이 돼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초기의 상환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그만큼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원금이나 원리금보다 초기의 대출 기간이 원금 회수가 늦어요. 그죠? 부의 상환이 발생했을 때 마이너스 상환이니까. 그럼 이러한 최정식 상환은 하우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일부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보통 이 원리금이 보통 장기 저리의 무주택자한테 많이 쓰이고요. 뭐 사회 초년생들이 꼭 그 뭐 어떤 법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원하는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최정식은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회 초년생인 신혼부부, 젊은 부부한테 적합하다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방식이 원금보다 적죠. 이렇게 돼서 크다라고 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원금 원리금 최정식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배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원금 원리금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금 균등 상환이냐
원리금 균등 상환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러면 저당상수를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원금은 저당상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이면 그냥 아까 1,000만 원에 10년으로 나누면 되는데 만약에 월이다 그럼 거기다가 12개월로 나눠야 됩니다.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꼭 주의하셔서 우리가 계산은 원금과 원리금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원금과 원리금이 틀리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금은 원금이 균등하고 원리금은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근데 둘 다 이자가 준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는 원금이 늘어나거나 줄질 않죠. 근데 얘는 이자가 줄기 때문에 원금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럼 초기에 차지하는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원금과 원리금은 초기의 이자 부담은 똑같은데 첫해 월불이백은 다릅니다. 월부금은 여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특히 최정식은 자 은퇴 예정자보다는 사회 초년생 젊은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유리하다라는 거 꼭 가져가시고 또 은퇴 예정자한테는 이제 보통 체감식이 낮겠죠. 중장년층들은 소득이 점점 감소하니까 체감식이 낮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가지 그림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 생각하실 때 원리금은 갈수록 이자는 줄 것이다. 그럼 원리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원금은 늘어날 것이다. 그럼 이자 지급은 우하향하고 원금은 우상향한다. 그럼 우리가 이 내려간다는 자체는 기울기가 점점 적어지니까 마이너스고 올라간다는 건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플러스로 간다. 그래서 원금 균등은 2분의 1 기간이 딱 지나야 500이 상환되는데 얘는 3분의 2 기간이 지나야 반이 상환된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균등이 원금 회수 위험이 더 적을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실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일 많이 내야 되는 건 원금, 그다음에 원리금, 체증식일 것이다. 근데 반대로 남아 있는 것은 잔금은 요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정액씩 떨어지는 게 바로 원금 균등이었어요. 그럼 중도 상환 시 남아 있는 건 체증식, 원리금, 원금이시다. 그러면 원금과 원리금을 비교했을 때 원리금은 나중에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잔액이 납부할 이자도 부담이 크다. 원금이 더 적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금과 원리금의 계산 방식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과 원리금을 비교하지만 원리금, 원금, 체증식을 같이 박스를 쳐서 비교할 수 있다는 게 27에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금융 파트를 이제 5에서 6문제인데 9문제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정해진 게 부동산 증권론이나 그래서 제가 MBS라든지 ABS 자산 유동화 증권 그다음에 이제 MBS 자 그다음에 이제 개발금융에 이제 우리가 PF가 있다 그랬죠.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제 2장 파트는 좀 나눠서 우리가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 1장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1장은 이제 부동산 금융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113페이지를 가셔서 다시 LTV와 DTI를 놓고 자, 이 세 파트. 자, 세 파트가 어떻습니까? 제가 별표가 3개 아니면 2개이기 때문에 자, 2문제는 반드시 뜨고 3문제까지도 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에서 6문제니까 거의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LTV와 DTI를 113페이지를 가셔서 핵심만 제가 딱 찍어 볼게요. 자, LTV는 대부 비율을 얘기해요. 부동산 자산 가치. 그래서 당신의 집값의 70%가 대부분이면 70%까지 대출해 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기 지역에 너무 또 과열되다 보니까 자, 당신의 이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은 40%라는 건 소득이 40%까지 갚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야 많이 빌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TV와 DTI를 봤을 때 LTV는 이 차입자의 소득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 다음에 기타 부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DTI는 소득이 관련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타 부채도 영향을 주는 DTI2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까지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 것과 보고요.
자, 계산 문제를 이렇게 해드리는 건 조금 무리지만 LTV와 DTI 중에서 LTV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LTV가 1억 8천이 LTV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오지선다에서 1억 8천보다 큰 금액은 절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작은 걸 찍거나 아니면 LTV를 찍는 게 맞죠. 근데 LTV를 찍는다는 게 50대 50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빨리 좀 맞출 수 있을 거죠. 물론 ATI까지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을 때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서 114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초기의 금리는 고정금리가 높습니다. 왜요? 예상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고정금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명목금리는 정해져 있고요. 실질금리는 은행이 먹는 것이다. 근데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상승을 했다. 그럼 고정금리 때는 대출 기간은 손해고 차입자는 이익이다. 나왔습니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할 것이다. 조기상환 위험이 대출자에 갈 것이고 시장금리가 상승해도 이 금리 위험에 대한 이자 위험이 대출기관에 갈 것이다. 그럼 대출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변동을 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될 것이다. 그럼 은행은 고정보다 변동이자를 선호해서 전가시킬 것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무불이행은 차입자가 한 거고요. 채무불이행 위험이 대출자가 안고 가는 위험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소득이 낮아지면 채무불이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이자율 변동 위험, 시장금리가 상승했을 때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하락했을 때를 꼭 숙지하시고요. 자, 유동성은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금에 대한 만기는 5년이고 대출의 만기는 10년 이상입니다. 그럼 단기 자금을 장기로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현금 흐름의 불일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금이 고갈돼서 예금 만기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떻습니까? 대출에 대한 원리금 회수는 늦고 이러한 경우에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 기간의 자금 부족 위험에 원금 회수 불확실성이 위험이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을 유동화시키는 MBS 제도가 다음 시간에 갈 겁니다. 그럼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면은 그만큼 또 이자가 줄어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금리의 대출은 초기에 이자가 높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실제가 높게 되면 은행이 손해고 차입자가 이득이라는 거. 자, 그래서 변동이자를 바꾸죠. 누구한테 전가시킨 겁니까? 차입자한테. 그래서 초기에 이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기 때문에 초기의 이자는 낮다는 거죠. 변동을 꼬셔야 되니까 낮게 계약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변동금리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이다. 기준금리의 시드는 3개월, 코픽스는 6개월에서 1년이다. 자, 그래서 코픽스는 대출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가산금리는 고정되는데 기준금리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금리가 상승한다. 그럼 늦게 바뀌는 게 차입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차입자는 코픽스를 원할 것이고 자, 넘기시면 조정주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은행은 짧은 조정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데 차입자는 긴 조정주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상승을 하지 않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은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 하한선을 설정하는 건 대출자를 보호하는 거고 자, 금리 상승기에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안 되니까 금리 상한제를 정지시키는 것은 차입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바꿔서 나올 수 있고요. 유효이자라는 것은 명목은 같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12% 받는 것보다 12개월로 나눠서 받으면 12%로 약정은 했지만 실질적인 유효이자는 더 많이 받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상환 방식은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원금과 원리금에 대한 계산 방식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계산을 해드린 거고 저당상수는 원리금에서 쓰는 것이다. 그럼 원금과 원리금의 저당상수가 나오면 원리금이다. 특히 매년은 그냥 구하면 되지만 나눠서
월은 12개월로 나누자.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최정식은 자, 늙은 게 아니라 젊어야 돼요. 자, 은퇴 예정자나 중장년층은 원금 갱신 중에 낫습니다. 처음에 이자 부담을 빨리 내야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잔액이 적게 남죠. 근데 최정식은 우리가 젊고 짧은 기간이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기에는 제일 많이 내는 게 월금, 원리금, 최정식인데 남아있는 건 최정식, 원리금, 원금이니까 원리금이 더 납부해야 될 이자가 크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 원금은 이자 부담이 더 적어질 것이다. 잔액이 작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2장 부동산 금융, 부동산 증권, 개발금융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